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있는 카톨릭 사립고등학교에서 수석이었던 알버트. 졸업식 때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 열리는 우등 과정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그는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과 컴퓨터에도 능숙한 수재였습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 가끔 우스운 행동과 언변으로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던 알버트는 소위 말하는 인싸, 엄친아였죠. 그런 그가 18살의 젊은 나이로 살해당할 줄은 아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알버트는 크리스티나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에 의하면 1992년 봄방학 동안 알버트와 크리스티나는 성관계를 했는데 이에 대해 알버트는 후회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티나의 경우 자신이 알버트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부인했고 그렇게 점차 멀어지던 둘은 1992년 6월에 헤어졌습니다. 알버트는 크리스티나와 데이트를 할 당시 그녀에게 반지를 준 적이 있었는데 헤어진 후 반지를 돌려달라 말했지만 그녀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청춘 남녀 둘이 사귀었다 헤어지는 흔하디 흔한 모습이었지만 그 뒤부터 알버트는 괴로운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어머니인 도라가 그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딸과 왜 헤어졌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알버트는 자신이 자유롭게 새로운 여성들을 만나고 싶었기에 헤어진 거라 설명했지만 도라의 집착은 끝이 없었습니다. 전 여친도 아닌 전 여친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에 대해 알버트는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알버트가 도라의 전화를 피하자 그녀는 알버트의 아버지인 버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항상 질문은 똑같았죠. 왜 당신의 아들이 내 딸과 헤어진 것이냐? 몇 번의 전화 끝에 도라와 버디는 직접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도라는 여전히 아이들이 헤어진 이유에 대해 듣고 싶어 했지만 버디는 둘 사이의 일이고 그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나이라 답했다고 합니다. 도라와 버디의 만남은 어색했지만 별다른 소란 없이 끝을 맺었습니다. 헤어질 때 도라는 딸에게 말을 해 알버트의 반지를 돌려주겠다고 말할 정도로 체념한 듯 보였습니다. 몇 개월 뒤 알버트도 크리스티나도 새로운 연인을 만들었고 도라도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1993년 3월 3일에 알버트가 살해당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 아침 알버트는 어머니의 차를 청소하기 위해 정원에 있는 수도가에 호스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뒤로 누군가 다가왔고 알버트가 인기척의 뒤를 돌아보려는 찰나 그의 뒤에 서 있던 이는 들고 있던 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두 발의 총상을 입은 알버트. 가족들의 아침을 차리고 있던 알버트의 어머니는 그날 들렸던 총소리를 정원에 심었던 야자나무 가지가 지붕에 떨어지는 소리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밖을 봤는데 아까까지 호스를 풀고 있던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밖으로 나왔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알버트를 발견했던 어머니. 그녀는 집안에 있던 딸에게 911에 신고하라며 소리쳤지만 이미 알버트는 사망한 상태였죠. 알버트의 장례식에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고 많은 이들이 장례가 촉망받던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사건 당일 범인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짧은 수염을 기른 20대 중반의 히스패닉계 남성이 멕시코 번호판이 달린 흰색 차를 몰고 달아났다고 증언했죠. 알버트의 주변 인물 중에는 목격자가 증언했던 이와 일치하는 이도 없었고 그가 원한을 살 인물도 아니었기에 경찰은 용의자를 색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테니스화 자국과 노란색 명함만이 범인과 이어줄 유일한 단서였죠. 자필로 적힌 214라는 숫자를 비롯해 무언가가 적혀 있었던 노란색 명함. 노란색 명함은 텍사스주 맥키니에 있는 콜린 카운티 보석사무소의 명함이었기에 경찰은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보석 신청서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던 경찰은 보석사무소에 최근 보석 신청을 했던 루디라는 남성을 주목했습니다. 그가 보석 신청 당시 남긴 필적이 노란색 명함에 남아있는 필적과 유사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 경찰은 루디를 신문했고 그는 브라운스빌에 있는 한 모텔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에게 명함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루디는 멕시코에서 왔다는 남성에게 호감을 느꼈고 만약 체포된다면 이곳으로 전화를 해보라며 보석사무소 명함을 건넸던 것입니다. 루디가 말했던 모텔은 평소 범죄자들이 만남의 장소로 쓰는 곳이었기에 그는 가끔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명함을 건네곤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 하지만 그가 자필로 숫자를 적었던 명함을 건네준 이는
우연히 만났다는 히스패닉계 그 남성 한 명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루디가 말했던 남성을 찾기 위해 몇 달 동안 모텔에 머물렀던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텔에 범행을 저지를 범인이 본명을 쓰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단서는 얻기 어려우리라 생각하던 경찰은 뜻밖의 제보를 받게 됩니다. 알버트의 살인사건에 대해 다니엘이라는 남성이 연관돼 있다는 제보였죠. 제보를 주었던 이는 모텔을 자주 드나들었던 주민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제보는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3월 중순에 다니엘은 경찰의 신문을 받았고 추가 신문 당시 그는 자신을 비난하며 알버트를 죽인 범인이 본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괴로웠기에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던 다니엘. 알버트를 죽이기 전까지도 그에 대해 전혀 몰랐던 다니엘이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다니엘에게는 근육이 위축되는 질환인 근위축증에 걸린 자식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던 그가 의지할 이는 민속치료사뿐이었죠. 미국과 남부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쿠안대로는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영적 질병에 대한 구제를 하는 정통적인 민속치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과 비슷한 쿠안대로인 마리아에게 많이 의지했던 다니엘. 어느 날 마리아는 다니엘에게 알버트라는 남성을 죽이면 3,000달러와 더불어 아이를 치료해 줄 것이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다른 2명의 동료와 함께 알버트를 살해했고 공범들은 멕시코로 도주, 그는 텍사스에 머물다 체포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보기에는 다니엘에게 살인 청부를 했던 마리아 역시 알버트와 아무런 접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고객 명단에서 도라라는 이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실 과거 도라는 알버트의 아버지 버디와 만난 후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였지만 그녀의 집착은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알버트가 자신의 딸과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었고 한 번은 $500를 그에게 건네며 딸과 다시 만나라고 제안하기도 했던 도라. 그런 도라의 제안을 알버트가 거부하자 그녀는 쿠안대로인 마리아에게 부탁했습니다. 알버트에게 저주를 걸어달라고 말이죠. 마리아가 그럴 수 없다고 하자 도라는 돈을 줄 테니 알버트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달라 말했고 마리아는 다니엘에게 알버트를 살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즉 도라의 살인 청부를 마리아가 받았고 그녀가 다시 다니엘에게 살인 청부를 했던 것이었죠. 결국 모든 것이 들통나며 체포된 도라. 1994년 3월에 도라와 다니엘은 35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마리아는 2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담으로 멕시코로 도망쳤던 공범 2명은 현지에서 체포됐지만 멕시코 연방에서 재판을 받으며 1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도라의 지인들은 과거 그녀가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들을 겪으며 정신 이상의 증세를 보였기에 그러한 범행을 사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집착하며 애꿎은 한 청년을 죽음으로 몰았던 도라. 그런 그녀가 자신의 죄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